기사들이 주말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게 그걸 거예요. 과연 남현희 씨는 전청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또 어디까지 믿었고 어디까지 속았나? 그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남현희 씨가요, 한 라디오에 전격 출연해서 심경을 다 털어놨다고 하는데 일단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 악마를 제가 믿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저 또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저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킨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제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에 펜싱을 배우러 올 때 28살 여자라고 소개를 본인이 직접 했고요. 펜싱 수업을 하면서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 이제 저는 이제 미안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되어달라, 가족 같은 친구가 되고 싶다였어요. 그래서 뭐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알겠다라고 지내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고 시한부라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고요. 그리고 행동이 호흡곤란도 저한테 자주 보여줬고, 그리고 피토하는 거를 저한테 또 보여줬어요. 실제로 약을 계속 먹었고요.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한참을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냐고 제가 그랬더니 힘겹게 문을 열어서 보니까 세면대에 피가 가득했고 입에서, 그러니까 피토를 한 거였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병원 가자고 했는데 또 병원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여러분, 이 내용은 남현희 씨가 그동안 참다 이제 다 털어놓은 거지만 지금 남현희 씨 입을 통해서 나오는 저 말도 여러분 지금 믿기지가 않으시죠? 저희가 차근차근 오늘 풀어드릴게요. 자, 안진용 기자님, 일단 남현희 씨의 첫 일성은 정말 후회된다. 일단 눈물을 흘렸어요. 네, 저 눈물이 어떤 의미일지 다들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남현희 씨가 언론 인터뷰에 나선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주말 사이에 다시금 나오게 된 이유가 뭘지를 생각해 보면은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 심경 고백을 했을 때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속았다. 모두 날 속였다. 그때도 전청조를 악마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후에 대중들이 느끼는 반응은 여전히 남현희 씨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본인들의 얘기에 주장만 있을 뿐 정확한 근거는 없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보면은 본인이 보다 자세하게 내가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 근거를 하나하나 내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악마를 믿고 함께했던 시간들이라고 했는데 그 전청조를 여성이라고 분명히 28살 여성으로 소개를 받았다고 본인은 방금 얘기를 했는데 남성인 것처럼 남편이라고 소개를 한 것도 남현희 씨였고요. 그리고 재력가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서 결국은 투자를 하게 만든 것도 남현희 씨였거든요. 결과적으로 본인은 악마를 믿었지만 그 악마를 믿게 만든 것도 남현희 씨였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니까 남현희 씨가 오늘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 남현희 씨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저 며칠 사이에 그 남현희 씨에 대해서 진정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사실상 공범으로 봐야 된다면 함께 수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경제적 공동체나 공범이 아니라 본인 역시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해야 됐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다시 한번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 인터뷰가요, 10분, 20분이 아니에요. 47분이나 이제 이루어졌는데, 안지윤 기자님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실 본인 입장에서도 이제 저게 이제 이른바 보이는 라디오거든요.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한다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응한 배경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본인이 맨 처음에 대중들 앞에 나선 건 역시 언론 인터뷰였거든요. 그전까지는 대중들은 전청조라는 인물도 몰랐고 그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인터뷰에 나와서 그 사람의 재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은 다시금 자신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냥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직접 언론 앞에서 진솔한 모습으로 내가 어떤 일을 벌였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말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본인 역시 가장 힘들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중들은 또 이런 댓글들을 달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데 남현희 씨의 피해는 정작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돈적인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투자 사기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전청조로 인해서 투자금을 넣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네. 남현희 씨는 대중들이 바라볼 때 주로 전청조가 그렇게 지급하는 명품이라든지 여러 혜택을 받아온 게 아니냐. 네. 근데 본인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전청조에 대해서 어떤 식의 피해를 받았는지 얘기를 묻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청조를 고소하겠다고. 근데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과연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를 어떤 명목으로 고소하게 될지 본인이 직접 돈을 투자해서 나도 돈을 잃었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럼 다른 피해자처럼 사기 명목은 아닐 겁니다. 과연 어떠한 법적인 문제를 전청조에게 제기할지도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른바 보이는 라디오, 거의 TV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출연해서 심경을 50분 가까이 털어놨어요. 이제 그 내용을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준 변호사님. 전청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한부 인생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다는 것이 전청조가 지금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지금 전청조가 의심받고 있는 사기 행각에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가담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처음에 남현희 씨 주장에 따르면 전청조가 남현희 씨에게 접근하면서 갖은 수법을 다 쓴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시한부 인생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모성 본능을 자극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남 씨에 따르면 이 첫 만남 자체는 처음에 펜싱 배우러 왔는데 그때는 자기가 28살 여자라고 본인을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니까 같이 펜싱 수업하면서 계속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그냥 가족 같은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외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알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터놓으면서 서서히 마음을 잠식해가는 이 과정에서 갑자기 돌연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 6개월 시한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모습도 자주 보여줬다는 게 남현희 씨 주장입니다. 심지어 이 각혈이라고 하죠. 피를 토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줬고 약을 계속 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현 씨가 너무 충격받아서 병원에 가자라고 했는데 또 정작 병원에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청조가 점점 접근하면서 남현희 씨의 마음을 열어가게 만드니까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나이 차이가 15살 나잖아요. 그리고 자기 딸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딸한테 느끼는 이 모성애적인 감정을 전청조 씨한테 느끼면서 안쓰럽고 불쌍하고 자꾸 마음이 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들으신 것처럼 남현희 씨 본인은 전청조가 이미 여자라고 본인이 여자라고 말하고 접근을 했고 그리고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그러면서 뭔가 연민의 정이 느껴졌겠죠. 그런데 갑자기 돌연 재혼을 최근 기사에서 발표한 인터뷰에서 재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그 결심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얘기 계속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친구로 네. 그냥 정말 그냥 가족 같은 네. 친구로 지내다가 그런 감정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이제 제 옆에 누워서 이제 본인이 남자라는 거를 노출을 시킨 거죠. 근데 그 노출이 보여주는 노출이 아니라 제가 좀 당황스러운 그러니까 스킨십. 네 어. 그게 먼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예. 그런데 분명 남성이었다. 네.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부분이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는데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그거는 그 사람이 선택을 한 부분이니까 친구로서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컸었어요. 예. 저는
실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몸을 봤을 때는 사실 중요 부위 빼고 나머지는 봤기 때문에 뭔가 뭘 차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를 제가 해보고 싶다고 요청을 했었어요. 한 2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전청주한테 이제 이게 어느 날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피오텔의 혼외자라고 했으니까 노출이 안 된 아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좀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 친구가 이제 성인이 됐는데 본인에게 그거를 이식을 시켜줬다고 했어요. 오한 이식을 받았다? 네. 들을수록 소설 같은 믿기지 않는 얘기입니다. 요 과정 일단 좀 설명을 해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여자인 친구로, 가족 같은 친구로 지내왔는데 어느 날 옆에 누워있다가 스킨십을 통해서 본인이 남자임을 노출시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 진행자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데 선관계를 시도했다는 것인가? 라고 묻자 남현희 씨가 그렇다고 하고 당시 남성이었다. 너무 당황스러웠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전 씨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고백했다고 하는데 다만 3개월가량 동침하면서도 신체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다. 즉 신체 중요 부위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신체 중요 부위를 보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생길지 몰랐고 조금 무서웠다라고도 답변을 했는데 다만 남현희 씨 실제 남녀 사이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총조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엄청나게 그걸 좋아하는 것처럼 말을 하기도 했더라라고 진술했습니다. 사기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남현희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희망행위 자체만 두고 본다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수준과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도 TV에서 눈을 떼시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고 들으시면서도 내가 지금 뭘 보고 뭘 듣는 거지 하실 거예요.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 패널 분들의 표정도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과. 그런데 다시 그래도 정신 차리고 짚어볼게요. 허주현 변호사님. 그런데 전청조라는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걸 털어놨다는 걸 이 남현희 씨가 듣고 일단 당황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임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남현희 씨는 아이를 한번 임신하고 출산한 경험까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신의 몸 변화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상황인데 일단 남현희 씨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도 확실히 임신했다는 게 아니라 긴가민가 하면서 옆에서 전청조가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식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임신 테스트기 얘기도 나오는 건데 오늘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그 정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남현희 씨가 임신 테스트기를 자기가 먼저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 상황에 뭐 전청조 씨가 어쨌든 둘은 연인으로 지냈으니까요. 뭐 연인 간에 이런 일이 있다 하면 뭐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임신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뭔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현희 씨 얘기로는 본인이 뭔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고 요청을 했는데 남현희 씨는 얼굴에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약국을 가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전청조가 임신 테스트기 봉지를 뜯어서 주는 거로 20번 넘게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니까 계속해서 두 줄이 나오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현희 씨 입장에서도 설마 이게 무슨 생식 기관까지 다 이식을 했으니까 임신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니까 친정에 와서 일단 가족들한테 상황을 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너가 그걸 어떻게 테스트를 해봤냐라는 상황을 듣더니 지금 사와서 해보자라고 해서 가족들이 준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그때서야 비임신이 나왔고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는 것도 왜 병원에 안 갔냐 하니까 병원에 가는 걸 계속 전청조가 말렸다는 겁니다. 남현희 씨 본인도 병원에 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서 명확하게 좀 날짜를 두고 왜냐하면 임신을 하면 생리가 중단이 되잖아요. 알아보고 싶었는데 3, 4주 지나서 몸에 생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상하다 싶어서 이 사촌 동생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임신을 하면 착상혈이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이 계속해서 헷갈리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요. 유인경 평론가님. 이 부분도 참 글쎄요, 시청자분들 답답하실까. 남현희 씨는 결혼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청조라는 사람과 24시간 내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병원을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될 일을 전청조가 가지 말라 한다고 해서 병원을 안 갔고 그것을 20번 넘게 임시 테스트를 준 걸 가지고 2줄 나왔다고 임신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자기 친정 식구들이 다 온 데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줄 나와서 그제서야 속았다고 생각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남현희 씨의 경우는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맹목, 눈이 먼다라든가 확증 편향, 내가 믿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맹목이라든가 확증 편향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것,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아까 그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도 사회자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떻게 성전환을 했다 하더라도 외형이 바꾸어지는 것 뿐이지 그런 남성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건 작용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느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인터넷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좀 무지하고 디테일한 부분 찾지 못했다. 그러고 물어봤더니 전청조라는 사람이 파라다이스 그룹의 자기는 아들인데 그런 곳에서는 뭐 이런 고환 이식 수술까지도 한다 그러더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한 번만 누군가를 통해서 비뇨기과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니면 어떤 토탈의 검색, 지식 검색, 정보 검색만 해도 네.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인데 전청조 씨가 하고 싶은 말을 그 말을 그냥 믿고 싶어 했던 남현희 씨의 마음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남현희 씨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네. 이건희 전 회장의 개인 가정교사라는 사기꾼을 한번 만났었고요. 영국의 귀족이 됐다라는 사람이 여기서 상류층 사람들의 돈을 굉장히 많이 뺏었던 사건도 있었었고요. 유럽의 귀족들만 찾는 시계를 판매해서 유명한 톱스타들도 다 5천만 원 억대에 샀던 사건들이 다 그분들이 엘리트에다가 자산이 많은 분들도 이게 맞을 거야라고 믿으면 어떻게 좀 헤어나기 좀 어려운 건데 그 근저에 욕심이 있었고요. 네. 남현희 씨는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욕심이 없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앞서 처음에 전청조라는 사람과 만남을 갖고 좋은 감정으로 발전했을 때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들었을 때 화장실에서 하도 안 나오길래 열어봤더니 각혈을 하더라. 근데 그 부분에서 시청자분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실제 각혈을 한 장면을 목격한 게 아니라 들어가 봤더니 세면대에 각혈을 한 흔적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뭔가 뭐 혈흔으로 보이는 약 같은 거 딱 뿌려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거기 넘어갔고 보세요. 그리고 그때 시한부 인생이라면 병원에 데려갔어요. 본인이 안 간다고 그걸 놔둬요? 그럼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이 정황상 보세요. 다 속아 넘어가. 어떻게 생식기를 이식했다고 임신을 한다는 걸 본인이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이게 제가 만약에 아침에 어디서 뭐 다쳤다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이 다친 줄 알지 저 사람 저 거짓말하는 걸 거야. 저 다친 장면을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그러지 않거든요. 네.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사람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웬만하면 믿는 경향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아주 이상한 말을 하면 또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 사기치고 남을 잘 속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데 뭔가 같은 일반인과는 다른 기상한 재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 잘 치는 사람들이 작정하고 누구를 속이려고 달려들면 상대방이 그걸 안 속을 방법이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정말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는 모르거든요. 네. 근데 뭐 안 속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속았을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남현희 씨 말로는 처음에는 의심했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이 전청조란 존재를 다 의심을 했는데 전청조란 사람한테 뭔가 의심되는 거를 이해가 되게끔 대답을 하는 비상한 재주가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믿게 됐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다가 또 전청조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세팅을 했으니까 뭐 이
경호원 데리고 다니고 뭐 기자를 또 고용해서 가짜 기자 고용해서 이른바 주변 자기 정황들. 취재하게 만들고 네. 뭐 파파라치를 고용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하, 이러니까 네. 더 이제 믿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뭐 자기를 뭐 사랑한다고 하고 심지어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한테 이 그룹을 물려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어떠한 판타지의 세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아. 그럼 사람이 막 맹목적이 되면서 왜 경주마가 여기 딱 옆에 시야 차단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딱 그 판타지만 보이고 다른 정보는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거에 속느냐라고 하지만 사이비 종교 같은 걸 믿는 분들 보면 사회 지도층이나 전문직 종사자들도 많습니다. 네.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교주의 잘못된 내용을 증거까지 다 공개하는데도 안 그 믿어요? 사이비 종교 믿는 분들은 오히려 방송국 와서 막 시위하고 항의해요. 그러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상한 분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믿기 시작하면 네. 황당한 거지 믿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이제 와서 이 판타지의 세계가 무너지면 내 존재도 무너지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어야 하니까 계속 믿는 경우까지 아하. 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남현 씨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범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정말 완전히 속고 믿었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물론 뭔가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남현 씨가 공범이다 하는 건 아직은 단언하기는 이릅니다. 아직은 좀 이제 살펴봐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일단 잠시 논외로 하고 이 사건이 이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아마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봤던 대목일 거예요. 궁금한 대목이잖아요. 왜 보세요? 남현이라는 분하고 전청조라는 사람이 재혼을 한다고 남현 씨가 재혼한다고 한 유명 월간지에 인터뷰만 하지 않았다면 이 사안이 만천하에 알려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두 사람은 버젓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한번 그 얘기 털어놨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싶어는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전청조를 만나게 된 거고 또 전청조 또한 아이를 낳고 싶다. 파라다이스에 뭐 물려주고 자식을 물려주고 싶다. 근데 어느 날 전청조가 결혼 기사를 내야 된대요. 근데 아빠랑 얘기를 해보니 예. 지금 내라고 했어. 질문지랑 답변은 본인이 파라다이스 쪽 홍보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할 거니 뭐 그렇게 진행될 거야 라고 하길래 제가 그러면 나한테 최종 문구를 좀 보여달라. 왜냐면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그걸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허락한 이유는요. 예. 여성조선에서 어쨌든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사진을 찍어도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멘트가 그러셨어요. 그럼 이거는 파라다이스 홍보팀하고 제가 확인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자분. 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발견을 못했는데 그러면 확인이 되겠다였어요. 어떤 그리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 기사랑 사진은 안 나갈 거잖아요. 예. 아니 이 말은 안진영 기자님 전청조의 지금까지 말의 진위에 대해서 이른바 그 유명 월간지와의 인터뷰가 이른바 팩트체크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도 뉴스파이터에서 이걸 계속 다루면서 저희가 했던 대화가 그거잖아요. 정말 이 인터뷰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그 내용을 접했겠죠. 그래서 본인도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전청조가 적극적으로 저 인터뷰를 하자고 그랬고 판을 키우고 싶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저렇게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면은 투자자들이 더 많이 믿고 투자하지 않을까 이걸 노린 것 같다라는 게 남현 씨의 주장 같은데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홍보팀과 연락을 하면은 그런 일 없는데요라고 확인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남현 씨의 주장인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요, 저희 뉴스파이터에서 앞서서 한번 영상을 펜싱협회 관계자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여자라고 소개했는데 왜 여자랑 결혼하는지 발표했을 때 너무 이상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꼬맹이라는 표현을 썼죠. 저 꼬맹이 내보내라고 얘기를 했다고. 주변에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상하지 않게 생각했던 건 오로지 남현 씨뿐이었고 결국은 주변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파라다이스 홍보팀으로 연락해서 확인만 한번 해줘 했어도 끝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남현 씨도 매스컴을 많이 타봤으니까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재벌 3세의 결혼이 특정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주가와도 연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또 이 T사는 실제로 이 주식 거래가 되는 그룹이 맞습니다. 철저하게 회사에서 입장을 발표하지 임의적으로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이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계속 반박이 나왔어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청조가 사기꾼이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남현희 씨는 여전히 시그니엘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청조가 스토킹 혐의로 체포가 되던 그 전날 남현희 씨는 어머니 댁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도 지금 나오는 저 사진입니다. 저 때도 가족들이 가서 설득하는 겁니다. 남현희 씨의 표정을 아시겠지만은 가지 않고 저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남현희 씨를 가족들이 이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보도도 나와 있거든요. 결국 기사가 나간 후에도 남현희 씨는 계속 잊고 있었다는 건데 그 전에 의심이 가서 확인 차원에서 팩트 체크 차원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다는 얘기도 대중들이 볼 때 그렇게 쉽게 납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조금 전 라디오 인터뷰 때 남현희 씨가 그랬잖아. 그 유명 월간지와 인터뷰를 하게 되면 확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남현희 씨는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남현 씨가 이제 우리가 가장 여기서 놀라웠던 것은 남성과 여성이 계속해서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임신 테스트기를 했다. 근데 이게 아가씨도 아니고 40이 넘고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잖아요. 근데 가장 강조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전종조 씨가 나는 파라다이스 그룹의 3세다. 재벌 3세. 네. 그리고 아이를 자꾸 애 낳자. 나는 내 자식에게, 내 친자에게 이 그룹을 물려주고 싶어. 라는 말을 자꾸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렇게 듣다 보면 자기도 더 나이 들기 전에 이제 40이어서 초조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싶었고. 근데 그 아이가 마침 그냥 압이 없고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재벌 4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워하는 전청조 씨와 그리고 좋은 아이를 낳아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고 다시 한번 모성을 누리고 싶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감기가 걸려도 혹시라도 임신이 될지 몰라서 6주 동안 약도 전혀 먹지 않아서 지금도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남현희 씨에게 약간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걱정된 뭐냐면 낸시랭이라는 우리가 전례가 있잖아요. 똑같은 그룹이에요. 똑같은 그룹이었고 그 사람도 유학파라고 그랬고 뭐 미술 디렉터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때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 낸시랭 씨가 우리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법적으로 다 고소할 거다. 우리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나는 이 사람을 믿는다. 라고 했는데 이게 복사판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똑같이 내가 속았다. 그는 악마였다. 끝 관계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성도 좋고 모두 좋지만 결국에 이 평범한 남성이 평범한 연하의 남자가 빨리 아이를 낳자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가난한 집 청년이 남은희 씨의 사랑만 믿고 했다면 뭐 그렇게 했을까요? 용감하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재벌 4세로 물려주고 싶은 아무리 그분이 가스라이팅을 했다 하더라도 좀 판단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남현희 씨 마음이야 남현희 씨 본인이 아는 거겠죠. 그때 당시 어떤 마음이었는가는 남현희 씨 본인만 아는 거니까 저희가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철석까지 믿었던 것 같아요. 임신한 줄 알고 6주 동안 몸이 아파도 감기에 걸려도 약도 안 먹은 그런 남현희 씨였는데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관심은 박성배 변호사님. 감쪽같이 속여왔던 전청조라는 인간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언론 매체와의 통화, 사실은 어제 이루어진 언론 매체와의 통화입니다.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어딘가에 소재하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할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 전청조 사기 혐의를 송파경찰서에 병합했습니다.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을 경우에는 통상 피의자 소재지 경찰서에 사건을 병합하게 되는데 이 전청조의 주소지가 송파경찰서 관할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5일 강서경찰서에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고 지난 26일에는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송파경찰서에 접수되기도 했죠. 또 그날은 스토킹 혐의로 전청조가 경찰에 체포되게 되는데 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고소인들 조사를 마친 뒤에 전청조의 소환 시기를 조율할 계획인데
오늘은 윤익은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이 사건을 언급하기도 아, 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나서서 이거 얘기할 정도예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아, 대박 가질 만한 사건이다, 진짜. 사건이다 보니 고소 고발건을 병합해서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전총조는 잠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경찰이 그 위치를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미 출국 금지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관계된 인물들이 많은 데다 전 국민이 아는 상황이라 더 이상의 잠적은 불가능합니다. 출국 금지가 됐어요. 전청조 한 건 했네요. 아주 유명해졌어요. 경찰청장이 당신 이름을 언급할 정도 됐어요, 지금. 아주 한 건 했어. 그런데 지금 전청조가 벌인 사기 의혹 수사, 아직은 의혹이라고 할게요. 피해자는 지금 엄청나게 많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기 의혹 수사를 이제 경찰이 수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청조의 가족 계좌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피해자들한테 대체적으로 적게는 300만 원, 이제 많게는 1,000만 원, 1억 이렇게도 받았기 때문에 네. 이게 돌려막기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금을 받고 이제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받고 한 달, 2달 정도는 이제 이자를 한 200~300만 원씩 입금을 했다고도 합니다. 입금 내역도 있고요. 근데 입금 내역에 대체적으로 파라다이스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입금자 명은 이제 은행 가서 떼어 보니까 네. 이제 전청조 씨의 어머니 아니면 전청조 씨 어머니요? 네, 경호원 계좌 여기서 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아, 이게 박성배 변호사, 우리도 인터넷 뱅킹에 보면 뭔가 적을 수는 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P그룹 뭐 했나 봐요, 지금. 일단 투자금을 받고 난 뒤에 처음 한두 번은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했고 그 과정에서 파라다이스 그룹이라고 찍어 보냈다는데 이와 같은 수법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설명이 사실임을 은근히 드러내 보이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그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한 조치인데 저 영상 잠깐만. 저 영상은 전청조란 인간이 그 투자하려는 분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저렇게 버젓이 하고 있는 그 영상이랍니다. 대박 사건이요. 네, 말씀 계속하세요. 네네. 제3자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사건을 어떻게 속을 수 있나 싶지만 사람의 심리는 약해서 한번 어떤 근거에 의해 믿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허황된 말을 늘어놓아도 믿으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총조가 고급 주상복합, 자동차, 병원 월급 등에 어떤 돈을 끌어와 사용했는지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피해자들은 그 자금 원천이 사기 피해금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의 제보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실제로 신용카드를 전총조에게 빌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빌려줬다는 사정만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얼마나 전총조를 믿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제보자는 전총조가 월세로 1년 정도 사는 것 같은데 통장은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통장은 신용불량자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합니다. 또 경찰은 일단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 통상 사기 사건에서 계좌 추적 영장 신청은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 내역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특성상 계좌 내용을 조회해보는 과정에서 아직 고소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 다른 사기 피해자 사건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저 지금 송파 경찰서에 산다는 게 지금 송파구의 그 유명 뭐 C 뭐 한다는 거기잖아요. 주상복합. 거기가 등기부 등본 떼보면 진짜 전청조가 산 건지 월세인지 나오겠지만 앞서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거기가 월세라 치더라도 가정이에요. 월세라 치더라도 한 달 월세가 2,600이래요. 대박 사건이죠. 그것도 제일 작은 평수래요. 대박 사건이에요. 근데 저런 돈을 만약에 지금 산 게 아니라 월세라도 2,600만 원인데 거기서 나머지 급조한 경원 진짜 저게 진짜 경원이겠어요? 급조한 사람들이겠지. 경원 월급 고급 풀리빌라 1박 1,200 남현희 씨한테 선물 한 차는 외제차 3억 돈이 어디서 난 거예요? 돌려막기 한 투자금을 갚으려고 심지어 이런 사기 방법까지 동원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돈 갚을 때 되니까 네. 갑자기 대표님이 그 이제 경호원분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대표님이 자살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이제 이 대표님이 남겨둔 이제 상속 재산이 있는데 예, 예. 이 상속 재산을 받으려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게 8천만 원이고 1억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피해자들한테 그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입금을 해달라. 네. 실제로 돈을 입금을 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무슨 내용이면 주어 서술로 약간 헷갈리니까 시청자분들께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금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구의원의 주장 내용은 전청조가 작년에 연말에 이제 사람들한테 막 투자를 받아놓고 그거를 돌려줘야 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꾸며댔냐면 전청조가 내가 죽었다. 그렇게 꾸며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되는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는 건데 정말 놀라운 것이 이게 지금 자기가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모면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또 다른 기회로 활용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네. 미국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피해자들을 위해서 재산을 남겨놨다. 근데 그 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연락을 돌려서 피해자 중에는 그 변호사 비용을 또 입금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모든 거를 근데 지금 이 문자를 보는 게 전청조 본인이 보냈다는 거잖아요. 자기 직원인 척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대박 사건이 이게 지금. 본본이 확인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은 전청조가 1인 몇 억을 했기 때문에 본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또 막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놓고 불과 몇 달 후에 다시 쓱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재벌그룹 혼외자로서 상속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위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또 뻔뻔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뻔뻔하고 대담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최초의 계기가 아까도 얘기 나왔던 인터뷰였잖아요. 그 여성 월간지 그 인터뷰한 거. 그 월간지 측에서도 처음에 놀랐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될 사람을 인터뷰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원래 남혜인 씨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남혜인 씨한테 인터뷰 요청을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근데 실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받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남편이 나서겠다고 남편 인터뷰를 해주겠다고 실장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그 기자 측에서 깜짝 놀랐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실장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미 그럴 수 있겠네요. 전시 본인이 전청조. 아닐까.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선 게 대박 아니냐. 사건. 그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나 진짜. 굉장히 대담하고 거의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닌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반사회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경찰이 빨리 좀 그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허준 변호사님, 앞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언급은 됐습니다만 시청자분도 궁금하실 대목이니까 이건 짚어볼게요. 혹시 그러면 그냥 남현 씨는 만약 이 사태에 대해서 순전한 피해자일 뿐이에요. 남현 씨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지금 같이 살면서 전청조가 사기친 돈으로 산 어떤 명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차량 뭐 이런 뭐 풀빌라 여행 이런 것들을 함께 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사는데 이거 다 몰랐을 리가 있냐. 심지어 남현희 씨 이름과 얼굴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웃 주민들한테 강연까지 하면서 그 아파트에 같이 살았는데 설령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남현희 씨가 예를 들어서 공모해서 같이 막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어떤 범행을 하고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고 그걸 방조한다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최소한 방조범 혐의는 성립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민석 강서구 의회 의원이 서울경찰청에 남현희 씨도 공범으로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진정하게 된다고 해서 바로 다 입건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 여부를 좀 확인해 본 다음에 입건을 정식으로 할 건지 아닌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합리적인 의심 여부에 대해서 경찰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담 여부를 확인을 하고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남현희 씨 본인도 공범으로 의심받고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남현희 씨도 모를 리가 없죠. 심경 털어놨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명품을 계속 사줬어요. 상위 0.01%의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네. 그러니까 대면을 하려면 옷을 명품을 꼭 입어야 된대요. 근데 그리고 차도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상위 0.01%의
고위층을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펜싱 사업이기 때문에 집도 시그니엘에 와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100억 시그니엘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해서 예. 제가 해주지 말라고 계속 거부했어요. 저 예, 너무 예. 무섭다고.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제가 해요. 예. 저는 처음에 이제 존댓말을 썼었으니까요.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계속 재촉을 해서 제가 결국에는 그럼 들어가서는 살아도 제 명의로는 해주지 마세요였어요. 저보고 이해가 안 간다고 해준다고 하는데도 왜 안 받냐고. 아하하. 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선물을 사주는데 네. 제가 가서 먼저 사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 계속 거부를 하면 본인이 쇼핑하고 온다고 하고 엄청 많은 명품을 사서 그냥 세팅을 해놔요. 뭐 제 사이즈를 본인이랑 비슷해서 그런지 예, 예. 네 여성복이랑 가방이랑 이런 거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전부 다 저는 돌려주고 싶어요. 저는 처음부터 욕심도 없었고 제가 안 올리니까 예. 왜 안 올리냐고. 왜 안 올리냐고 다그쳐요. 네. 결국에는 저도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저희 아카데미 선생님들도 피해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해왔어요. 전청조가. 저도 고소를 할 생각이에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안진용 기자님, 나는 안 받고 싶었는데 그 고가 명품, 외제차 이런 거 나 진짜 근데 억지로 받은 거 뭐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그게 딱 지금 남현 씨의 논리인데요. 본인은 처음부터 관심도 없었고 받고 싶지도 않았는데 자꾸 사다가 세팅을 해놨다. 그래서 나는 뜯어보지도 않으니까 뜯어보지 않는다고 선회했다. 그러면 대중은 그 다음 물어봅니다. 근데 SNS를 통해서 왜 그렇게 이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냐라고 하니까 본인이 이걸 안 뜯어보고 그냥 두면 서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SNS에 올리지 않냐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현재 이제 남현 씨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남현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욕심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청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왜냐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 긴 40분이 넘는 인터뷰에서 남현희 씨가 한 번도 인정하지 않는 거는 본인이 이게 사실이길 바랬다. 재벌가 며느리가 되기를 원했었다. 내가 그래서 진실을 보지 못했었다라는 이런 사과의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처음부터 욕심이 없었다고 하는데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물론 네. 욕심이 있는 것 자체가 어떤 범죄 행위도 아니고 그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여러 명의 그 남현희 씨의 지인들 역시 저 감독님 보고 감독님 이름 믿고 투자했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아까 허주현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방조범은 어느 정도 적용도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고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결국은 전청조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나는 결국 남현희의 얼굴을 보고 빌려준 거다 하면서 일종의 보증 개념으로 남현희 씨에게 문제를 삼으면은 그때도 남현희 씨는 그냥 나는 피해자라고 똑같은 주장을 지인들에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저 받은 선물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남현희 씨는. 그리고 다 돌려주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렇게 SNS에 웃으면서 찍은 것도 전청조가 왜 안 올려? 사줬는데? 라고 다그치니까 억지로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 웃음이 억지 웃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보세요. 지금 수많은 목격담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상식적인 의문이 이런 거 들 수 있잖아요. 뭐 수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남현희 씨가 한 번도 저런 명품을 걸쳐 다니거나 혹시 저 3억에 달하는 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거 그러면 저 주차장에 지금 고의 모셔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타고? 뭐 목격담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았는데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내 분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3억짜리 차도 그냥 고의 모셔놓고 저 명품백도 그냥 사진만 찍고 그냥 놔뒀고 했다면 이래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목격담은 제보 주세요. 정말로 그랬는지 과시욕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진짜로. 근데 저 선물 돌려주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럼 보세요. 이 지금 남현희 씨가 받고 있는 것은 공범 의혹이에요. 전청조와. 혹시 그런 의혹에서 말끔히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납했는지 여부는 범죄 혐의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행위를 인지하고도 가담했는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유죄법상 사기 피해로 취득하게 된 물품은 몰수 추징 대상이긴 합니다만 이 물품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몰수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제3자가 사기 피해로 취득한
위탁한 물품임을 인지하고서 양도받았다면 여전히 몰수 추징 대상입니다. 몰수 추징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남현희 씨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죄송해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얼굴을 보지도 연락처를 공유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가족들과 아카데미 선생님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결국 자신은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사람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뢰감을 갖는 인물을 내세우는 방식인데 통상 사기 피의자들과 이 내세운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내세운 사람이 수사 대상으로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다소 다르죠. 사기 피의자와 남현희 씨가 오랜 기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친해왔던 사이라 굳이 누군가 진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남현희 씨가 온전한 피해자인지 처음에는 피해자임이 명백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전총조의 행위를 인지하고도 내버려 둔 것 아닌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들이 남현희 씨의 이름을 믿고 투자했다는 수준만으로는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남현희 씨가 어느 정도는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진술이나 정황이 드러나야 합니다. 전청조의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살다 하재근 평론가님 이런 패러디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요즘에 그 전청조의 말투가 인터넷 유행을 요즘에 인터넷 밈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밈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청조가 자기가 뉴욕 출신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말의 서툰 교포 이런 식으로 행세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에 평소에 영어를 섞어서 썼는데 그 고가 아파트 주민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케이 그럼 넥스트 타임에 놀러 갈게요. 와이프한테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오케이해서 물어봤어요. But your friend랑 같이 있으면 I am 실례예요.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딴에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 교포 말투라고 올렸지만 전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영어를 잘 못하는 한국 사람이 콩글리시를 쓰는 그런 말투를 썼는데 이거를 또 주변 사람들은 믿었다고 하니까 황당한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풍자와 유행의 대상이 돼서 지금 오케이, 넥스트 타임, I am 실례예요. 이게 여기저기서 막 쓰이고 있거든요. 실제 예가 있어요? 저 광고에도 보면 저기 보면 원데이 특가, 넥스트 타임은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I am 특가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게 실제 패러디가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광고래. 이게 실제 광고래요. 그 세상에. 이렇게 판대요, 진짜.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I am 두통이에요. I am 지금 퇴근이에요. 막 이런 식의 글들을 막 올리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웃음거리로 데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사건이 알려진 게 전청조의 황당 행각 중심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좀 헛웃음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걸 웃음의 소재로 삼고 있는 건데 아직 피해자들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피해자들의 얘기가 나오는 순간 굉장히 이게 좀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맞아요. 근데 아직 이 전청조가 어떠한 행각을 벌이고 누구한테 피해를 줬는지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좀 빨리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재근 평론가님이 정말 중요한 점 짚어주셨어요. 물론 어떤 업체는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면 좀 비하하는 표현이니까 상술이라는 표현은 안 할게요. 영업 전략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무리한 표현 같아요. 이걸 어떻게 그대로 영업 전략에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걸까요? 조금 그건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졌어요. 그런 사이 시간이 흘렀어요. 4시 50분 다 됐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 정각에 시작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있다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았는데 또 기분 안 좋은 소식 전해드릴 거예요. 바로 이선균 씨예요. 주말 사이에 경찰의 소환도 출석했어요.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약 투약범을 인정하십니까? 예, 조사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대답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소명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휴대폰 이미 제출했고요.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 사항들 잘 응하고 왔습니다. 추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유흥업소에서 협박 비슷하게 받으셨는데 억울하신 점은 없으세요? 아니, 그 또한 그것도 잘 성실히 임하고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조사... 보신 것처럼 주말 사이 토요일 날 소환됐어요. 근데 허준 변호사님 이 심경 죄송하다 사과는 밝히면서도 그 다음부터는 원론적 답변만 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기존의 입장을 첫 조사에서는 그대로 가져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이성균 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성균 씨가 먼저 나서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요. 먼저 나서서 내가 누구와 함께 무슨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일단 유한 씨가 첫 조사를 했을 때는 12시간 정도 고강도 수사를 받았는데 이성균 씨의 경우와는 좀 다른 상황으로 보이고요. 1시간 10분가량 짧은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일단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을 하고 그리고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하고 정밀 검사를 위한 신체 일부를 채취하는 정도에서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박성배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조사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불렀잖아요. 네네. 1시간밖에 안 했대요. 네네. 근데 좀 의외였어요. 이제 불렀으면 한 장장 몇 시 밤새까지 자정을 넘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길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1시간밖에 안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은 조사를 2회 이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1회 출석 시에 간이 검사를 실시하고 정밀 검사를 위한 모발 채취 절차를 밟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적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당장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피의자가 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장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지 못하고 이 채취한 모발, 소변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정을 진행한 뒤 투약한 마약의 종류, 횟수, 기간을 특정한 다음 그 뒤에 피의자를 2차 소환해서 정식으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이성균 씨가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1차 조사 단계에서 간이 검사를 하고 모발 등을 채취한 뒤에 전면적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박선배 변호사님. 지금 간이 검사에서 음성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이성균 씨 마약 안 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간이 검사는 가장 최근 5에서 10일 내에 마약을 투약했을 경우에만 성분이 추출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확도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실제 마약 수사 과정에서 소변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오지만 소변, 모발, 정밀 검사 감정 결과에서는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결과를 두고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즉 이 1차 소환 당시에 이성균 씨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혐의 전반에서 인정하거나 굳이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청이 있었겠죠, 경찰이.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일단 제출했어요. 그럼 휴대전화 이제 포렌식가 아마 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뭐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고. 휴대전화에서 뭐가 나올 가능성 아직은 조금 이른 이 추정이긴 합니다만 뭐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휴대전화가 요즘에 현대인한테는 개개인이 들고 다니는 블랙박스 같은 거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는 거고 이성균 씨 측에서는 휴대전화 이미 제출했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지금 그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한 것이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엇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휴대전화가 만약에 이성균 씨가 저거 한 대밖에 없었다면 다른 게 없는 게 맞다면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고 만약에 그 기존에 그거는 조사하면 나오겠죠. 명의로 몇 개가 더 있는 거는 나오겠죠. 휴대전화는. 유흥업소 실장 이외에 만약에 또 다른 공급책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같이 했던 지인이 만약에 마약을 맞고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면 일이 어디까지 커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일단 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아까 이성균 씨가 이제 기자들 앞에 섰을 때 포토라인 섰을 때 사실 국민들 앞에 한 거죠. 기자들 앞에 한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이제 쭉 얘기할 때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라면 하면서 약간 울먹였어요. 그러니까 왜 후회할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그 나쁜 짓을 할 때 가족이 안 떠올랐어요, 그러면?
근데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뭐 나의 아저씨에 대해서 이미지도 좋았고요. 인꼬 부부로 소문났어요. 부인이 또 연기자인 전혜진 씨잖아요. 같이